제조업 정책자금 한도를 매출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실제로 제조업이면 이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많은 대표님뿐만 아니라 뭐 일부 컨설턴트 분들도 뭐 제조업 정책자금 한도를 매출의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한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매출액에서 부채와 상환 능력만 확인한 다음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한도가 나오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뭐 부채 비율, 뭐 기존 차입금, 현금 흐름, 뭐 상환 능력은 뭐 기본적으로 확인은 해요. 그렇지만 뭐 제조업 정책자금에서는 이것만 보는 게 아니죠. 해당 기업이 정부에서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혁신 성장 분야에 해당하는지, 뭐 차별화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지, 사업성하고 뭐 성장 가능성은 충분한지, 대표자가 이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경력이나 학력이나 자격증 같은 것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같이 판단합니다. 같은 매출의 제조업체라도 평가 결과와 한도가 달라질 수 있단 말씀이네요. 네, 그렇죠. 매출하고 뭐 재무 상태가 비슷한 두 기업이라도 뭐 기술력과 뭐 성장 가능성, 사업의 차별성, 그다음에 뭐 고용 계획, 그다음에 거래처나 뭐 지금 수주 현황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평가 결과가 확연하게 달라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 성장 분야라고 해서 무조건 높은 한도가 나오는 것도 아니지만 뭐 해당 기업의 경쟁력과 성장 가능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한도 산정에 굉장히 유리한 평가 요소가 될 수 있죠. 그런 내용을 모르고 신청하면 우리 기업이 가진 장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겠어요. 바로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기업이 실제로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고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도 뭐 신청 과정에서 이걸 찾아내지도 못하거나 아니면 설명하지 못하면 기관 심사자 입장에서는 단순히 재무제표나 뭐 아니면 현재 매출, 그 다음에 뭐 대표자 신용 이 정도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 창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은 매출만 보면 규모가 작아 보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창업 초기라고 치자고요. 뭐 현재 매출은 크지 않지만 기술력이 있고 확정된 거래처가 있고 뭐 수주 계약이 있고 앞으로 뭐 매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이 기업을 뭐 현재 매출만 보고 판단하거나 기업 특성에 맞지 않는 기관에 신청하면은 뭐 억 단위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뭐 몇 천만 원 받고 끝나거나 아니면 뭐 심사에서 부결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뭐 반대로 기업의 기술력과 성장 근거를 인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뭐 자금 상품을 선택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뭐 자료로 설명할 수 있다면 평가 결과가 확실히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럼 기업이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뭐 이전에 부결된 기업이라고 해서 뭐 다시 신청하면 반드시 승인되는 것도 아니면 반드시 뭐 부결되는 것도 아니고요. 부결됐었던 원인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다시 신청할 만한 근거가 충분한지 판단한 후에 다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 기업이 정부의 중점 지원 분야 또는 혁신 성장 분야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뭐 단순히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종이나 뭐 회사 속에서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되고 같은 제조업이라도 뭐 단순 인가공만 하시는 기업이 있는 반면에 뭐 설계 기술이나 뭐 자동화 공정이나 뭐 스마트 제조 시스템을 보유하시는 업체도 있고 특수 소재를 취급하시는 업체도 있고 에너지 절감 기술을 개발 중인 업체도 있고 뭐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럼 지금 기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보통 대표님들이 본인의 기술을 기술이라고 인식 못하는 경우도 많죠. 엄청 많죠. 그래서 대표님하고 충분하게 대화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는 거죠. 뭐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생산하는지, 뭐 경쟁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개발한 거냐, 뭐 우리가 설계한 거냐, 뭐 특별한 장비가 있냐, 뭐 불량률이나 생산 시간을 어떻게 줄이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기업만의 노하우가 있고 그게 이제 기술력을 볼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는 이제 컨설턴트가 판단할 상황인 거죠. 그 거래처가 이 기업의 제품을 선택한 이유나 뭐 최근 수주가 증가한 이유나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시장으로 확장할 건지 확인해야지 기업의 뭐 기술력이나 성장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재무제표에 나오지 않는 내용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재무제표나 뭐 신용정보로 확인해서 이제 판단하는 항목들을 이제 정량평가라고 한다면 대표자의 역량, 뭐 기술 차별성, 거래처의 안정성, 뭐 수주 현황, 뭐 앞으로의 고용 계획,
그다음에 성장 전략처럼 뭐 이제 숫자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정성 평가에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컨설팅은 이제 서류를 대신 작성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뭐 대표님과의 많은 상담을 통해 기업의 숨은 경쟁력을 찾아내고 그걸 이제 기관 심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와 그다음에 논리로 정리해서 우리 기업에게 전달해드리는 게 가장 큰 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좋은 기술이 있어도 제대로 평가받기 어렵겠네요. 당연하죠. 기술력이 있다고 말만 계속 앵무새처럼 해봐야 기관에서는 안 들어요. 왜 기술력이 있는지, 그 다음에 뭐 기존 방식하고 우리의 방식이 뭐가 다른지, 그 기술이 이제 우리의 생산성이나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봐야겠죠. 그리고 이걸 좀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요. 기술력을 입증하는 근거로 특허도 중요하지 않나요? 특허가 이제 기술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는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우리 제조업 같은 경우에 특허를 보유한 기업들도 많고요. 근데 단순히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높은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요. 그 특허가 현재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우리 매출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다음에 우리 사업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까지 같이 보고 거기에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중요해지는 거죠. 예를 들어 특허는 보유하고 있지만 현재 주력 제품이나 매출과 전혀 관계가 없다면 평가 기여도가 낮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뭐 우리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하고 아무 관련이 없는 특허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술력이라고 보기 힘들죠. 그 기업에. 그다음에 반대로 특허 기술이 현재 지금 생산하고 있는 제품에 적용이 돼 있고 그 특허 덕분에 이제 뭐 원가를 절감하거나 품질을 높이거나 아니면 거래처가 많아지거나 매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건 특허 그 기술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기관 쪽에 설득력 있는 기술 평가 지표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조업 정책 자금 한도가 매출의 3분의 1 또는 4분의 1 이런 말은 완전히 잘못된 말인가요? 완전히 근거 없는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대표님들이 보통 기관에 전화하시면 물어보십니다. 우리 매출 얼마인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컨설턴트한테도 마찬가지로 물어보십니다. 우리 매출 뭐 10억인데 얼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다른 건 모르고 매출만 하니까 매출 대비해서 매출과 업종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3분의 1이에요? 4분의 1이에요? 6분의 1이에요?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기관에서 자금의 한도를 산정할 적에는 뭐 여러 가지를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좀 제일 중요한 게 수금 사이클이겠죠. 수금 사이클을 쉽게 설명해 주세요. 기업이 만약에 발주를 받고 그다음에 원자재 구매해서 뭐 생산을 하고 납품을 한 다음에 수금까지 받는 그 기간이 만약에 3개월이다. 그럼 이 3개월이 수금 한 사이클인 거죠. 그래서 1년 동안에 뭐 여기 3개월짜리면은 4분의 1이다. 그 다음에 만약에 수금까지 4개월이 걸린다. 그럼 3분의 1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뭐 필요 운전 자금이 추정이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3개월이면 4분의 1, 네. 4개월이면 3분의 1이라는 계산이 나오는 거네요. 네,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기업 운전자금 필요 규모를 추정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이고 모든 제조업체가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정책자금 한도 공식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자재 매입 비중, 매상 매출금 뭐 회수 기간, 재고 보유 기간, 뭐 선급금하고 선수금의 뭐 유무, 그다음에 거래 조건 등 뭐 이제 기업마다 다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뭐 종합적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상담 단계에서 대표님 기업은 정확히 얼마가 나옵니다 라고 단정하는 것은 어렵겠네요. 어렵기도 하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정책자금 한도는 이제 뭐 신청해서 실행되기 전까지는 정확하게 한도가 얼마가 나온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제 뭐 기업의 재무 상태, 기술력, 사업성, 뭐 수금 사이클, 뭐 이런 것들 분석해서 뭐 예상 가능한 범위를 좀 판단할 수는 있는데 최종 결과는 이제 기관에서 심사해서 심사 담당자가 결정하는 문제지 그 컨설턴트의 영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매출만 보고 3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또는 4분의 1까지 가능합니다 라고 말해서는 동일하게 안 되는 거네요. 안 되죠. 높은 숫자를 먼저 제시하는 것보다는 우리 기업이 어느 기관과 어느 자금에 적합한지, 그 다음에 어떤 거를 어필해서 설명할 건지 그거부터 먼저 확인하고 기업 파악을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는 게 맞죠.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제조업 정책자금 한도는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해서 단순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제 뭐 부채비율하고 상환 능력은 기본이고 수금 사이클, 기술력, 뭐 혁신 성장 분야, 그다음에 뭐 사업성, 뭐 성장 가능성, 그다음에 뭐 매출하고 연결되어 있는 특허라든지 대표님의 뭐 경력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신용이라든지 뭐 거래처, 수주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다 봐야 되는 거죠. 이런 평가 요소를 찾아내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객관적인 자료를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렇죠.
정책자금 한도를 정확히 단정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기업을 제대로 분석하면은 예상 가능한 범위는 판단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우리 부결 요인이라든가 더 적합한 기관이라든가 더 적합한 상품이라든가 준비 방향은 찾을 수 있죠.